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은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멀리 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제 인생의 어떤 순간을 돌아보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이라도 말로 털어놓으면 조금은 괜찮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에리오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를 낳은 후에는 아빠의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잠적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할머니도 엄마 아빠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외할머니는 작은 밥집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똥양을 얻어먹이며 쟤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규야, 너는 저 투정 잠투정한 적이 없이 아무거나 잘 먹었다. 아이가 그것만 해도 의미난 일한테 고마웠는지 모른대. 그랬으면 내가 니를 1억 그램 못 키웠을 거다. 내가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늙은이였다. 아이가 영균이 어미 애비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 않는데 네가 3살쯤 됐을 때 그때 되니까 내가 사막 확 죽어버리고 싶어서 너를 보육원에라도 보낼까 그리 생각했다. 그때쯤 갑자기 장사도 잘 안 되면서 할머니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호르몬으로 외동딸 하나를 키워 잘 살 줄 알고 시집 보냈는데 손녀와 나 딸랑 안기고는 생사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고달플지 생각해봐요. 가기 죽음을 소망하며 락스를 물에 넣어 그 앞에 놓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영균이가 나를 처음 불렀다. 아이야, 할머니께서 가시고 그러던 중 내게로 와서 나를 안아주는 미라 3살밖에 안 되는 애가 무슨 안다고 그러는지 그 후로 내게 미안해한다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키우지 않았고 영균이가 나를 살린 덕분이었다. 할머니께서는 수백 번 이상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어도 나는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 부모가 없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는 제가 꼭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할머니는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밥집을 운영하셨지만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할머니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조금 떨어진 김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의외로 할머니는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김치 공장에서 쓰인 일은 간단했지만 의외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배추를 담글 때는 어떻게 씻어도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할머니께 좋아하시는 짜장면 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할머니께 주었지만 할머니는 그 돈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넣으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장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항상 같은 시간에 맨 뒷자리에 똑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두 번 마주쳐보니 어느 날은 다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에 올라서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그리고 가볍게 목례를 했죠.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같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에 있던 것이 A인 것 같아요. 앉아서 생각해보니 버스에서 몇 번 보았다고 하는 첫 인사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은 채로 빨개진 얼굴에 계속 손을 보채했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탈 때 인사를 했으니 내릴 때도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 남자는 왜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날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까요? 내일부터는 버스를 10분 일찍 탈까 아니면 늦게 탈까 고민했지만
내릴 때가 되자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내렸어요. 그리고 공장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한동안 그 남자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사, 버스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만 있을 뿐인데 기억하는 건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더니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규 씨. 제 이름까지 부르며 인사를 건네서 아는 사람인가 싶어 돌아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와 계속해서 말을 걸었어요. 제가 이름까지 알아서 깜짝 놀랄 텐데 실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제 이름을 알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좀 이상한 일할까 싶고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버스에서 몇 번 마주치게 되면 흥미를 끌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이 근처에서 내리시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저를 찾아다녔어요. 그 남자도 당황스러워 보이면서 말을 헷갈리는 것 같았지만 요점은 그것이었어요. 버스에서 저를 보고 궁금해했고 몇 번이나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를 못 봐서 궁금해서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죠. 제가 듣고 있는 대로 말하자면 그 남자는 한참 부끄럽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말하는 동안 그는 학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2살 많은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 시내로 30분 정도 나가면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고 생활 환경과 직업을 들었을 때 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해져서 물었더니 그 남자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황했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만난 그때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잠시이지만 함께 얘기를 나누며 마음이 더 흔들리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때는 저는 단지 외모도 멋지고 직장도 안정적인 사람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 남자랑 무얼 어찌 안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제가 언급한 대로 연애나 결혼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더는 별, 팩터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상당히 실망한 기색은 있었지만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부끄러운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뭔가 너무 썩 끼어드는 느낌이 싫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자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유명한 신님의 빵집에서 빵을 살 때 도와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공장 동료들에게도 몇 번씩 들키면서 제가 그 남자랑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 남자가 너무 자주 귀찮게 굴어서 함께 밥을 2번이나 먹었는데 차는 몇 번 마신 게 다였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건 남자가 내가 공장에 간 사이에 우리 할머니에게까지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나에게 물어보셨어요. 연규야, 그 학원 선생이란 남자랑 데이트도 조금 하고 뭐 그랬지? 와, 할머니가 어떻게 그 남자를 아셨어? 며칠 전에 찾아와서 너를 정말 좋아한다고 인사하더니 고개를 한 번도 돌리지 않는 나한테 물었어. 할머니는 그냥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별로 중요한 남자는 아니니까. 성에 안 차는 기가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지금 그대로 눈을 돌릴 때가 아니에요. 나는 할머니와 오래오래 살 거니까 대체 그 남자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제가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굴 좋아해 본 적도 없었지만 중요한 건 제가 그 남자를 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우습죠.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그가 저를 쫓아다니고 할머니한테도 잘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새 그 남자와 이야기할 때 가끔은 웃기기도 하고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전부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해도 할 거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그렇대요. 내가 영규 씨라도 그렇게 할 걸.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런 마음이 더 좋다. 큰일이다. 알면서도 보면서도 내가 더 좋아져서 이도저도 아닌 제 태도가 이 남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든 어떻게 되든 솔직히 내 마음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죠. 영규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내가 너한테도 잘하고 할머니한테도 정말 잘할게. 말하자면 프로포즈를 받은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그 남자는 예스라고 생각했는지 봐요.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일은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할머니도 좋아하셨고 남자 쪽 시어머님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라며 성화였기에 거의 끌려다니는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 조건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어요. 결혼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공장에서 일을 할 것이며 거기서 버는 돈은 현재처럼 할머니에게 드릴 것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도 제가 그 조건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은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가 나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집안에서 어떻게 고아로 자란 나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너무 급하게 결혼이 진행된 것 같아요. 결혼을 한 뒤에야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결혼 전에는요. 다른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심지어 결혼식 때도 시어머님만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 보니 집에는 몸이 불편하여 누워만 있는 괴팍한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예 똥과 오줌을 다 받아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셨죠. 정신은 멀쩡하시지만 몸만 불편하신 것이었죠. 당연히 왜 미리 말을 안 했느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당신은 나랑 결혼하는 건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왜 중요해? 말을 안 했을 뿐이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 왠지 저도 더는 물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지 생각만 하고 저도 더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나름 신혼이라는 단 꿈에 빠져 살았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지나자마자 어마어마한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모르는 척하며 밖으로만 놔두셨고 남편도 학원에서 바빠서 집안일은 본데도 안 했죠. 어느 날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었고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고래 같은 소리를 지른다. 왜 지금 왔어요? 똥구멍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와서 씻어주세요. 뭐라고요? 귀문이 막혔니? 드릴로 열어주지. 똥을 봤으니 빨리 와서 씻으라고 해. 찝찝해서 죽겠으니까 어서 들어와. 모두 욕을 퍼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는 아무도 없고 집안은 똥 냄새로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불편해 보였으니 진심으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목욕시켜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 밤 호통이 멈추신 후에야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것이었다. 다시 꼈으면 뭘 할 거냐? 라고 시어머니가 물으면 그때 어머니가 밥이라도 차리라고 대답했다. 점심은 대충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으니까 하고 덧붙였다. 네 아버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 밤 늦게 들어온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방을 뒤지지도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허구한 날에만 밖으로 나돌았다. 저를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녀나 식물을 살피는 것처럼 대우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한테 얘기를 하리라도 했다. 하니까
빨아서 주름 하나 없이 다른 하나라던가 날 더우니까 저녁에는 냉콩국수를 해놓아. 들어와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같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든가 내게 이런 일까지 시켜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나를 따라다닐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나를 대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여보, 원래 나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시아버지의 수발은 누가 들었어요? 왜 그런지 묻는 게 무슨 의도야?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부 할머니이면서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왜 내가 해달라고 요청한 건 다 해주는데 그 정도조차 못하는 거냐? 멍청하다고 해도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남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또한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한술 더 뱉으셨어요. 똥구멍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구해주었다가 이런 말씀드리지 무식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바로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부인으로, 며느리로 대접해 주신 게 아니라 단지 파출부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제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때 왜 외할머니가 상처받으실 거라는 게 먼저 생각났을까요? 할머니는 제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아시는데 그런 할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순 없다는 생각에 저는 바보같이 또 몇 년을 참아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도 결코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물어보셔도 저는 행복하다 시댁에서 너무 잘해준다고만 얘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아버지가 욕을 연달아 하셨지만 가끔은 대화도 나누었고 이러저러한 얘기도 나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가 성질을 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보통이셨어요. 그때는 제가 좋은 말을 해도 그냥 발로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불편한 점이 어디인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이렇게 제가 죽으면 집에서 쫓겼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발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듣고 말한 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의 말씀은 의미심장하게 내 마음에 남았어요. 며느리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몹시 어리석지 않은 한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다 알았지만 참고 결심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쫓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죠. 게다가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더 물어봐도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진 않고 그럴 만큼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네요. 저는 고민 끝에 공장 동료에게 부탁해서 작은 도청장치 하나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주 있기로 알려진 2층에 도청장치를 몰래 숨겨놓은 적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수백 번이나 다짐했어요. 결심이 굳어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지 듣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 마음이 어느 정도 굳었다 싶을 때 도청장치를 확인했죠. 얼마나 의지를 갖고 버텼어도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쟤는 잘 버틴다. 어디서 그런 공 같은 애를 찾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전조사를 했는지 아는 거잖아, 엄마도. 고아한 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생겨서 대학을 나가지는 않았던데 착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둔한 면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데도. 멍청하고 둔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전에 순한가 하는 친구는 첫날부터 더러워지지도 않고 달아나지도 않았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나빠서 데려다 두면 달아나기만 하고 다시 달아나고 그렇게 하지 그만이죠. 우리 사람들은 빨리 죽어서 산 사람들보다 산 사람이야 말할 것이며 결국 난 손주 얼굴이라도 편하게 볼 수 있어야겠다. 식은땀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더는 못 들어서 말이 끝났다. 결국 남편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두 사람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착하기만 하고 가난한 집에 있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저를 고른 거였어요. 희한하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몸이 아파왔어요. 평생 경험한 적 없는 몸살이 와서 며칠 동안 공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리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었지만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집에 붙어 있으면 제가 귀신이죠. 그런데 그제야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했지만 어떻게든 충격을 받지 않으시도록 잘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아버님께는 너무 불편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님께 미리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전에 저에게 그러셨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제 곧 너 같은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와서. 그래도 내가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는 거야. 안 된다면 너가 갈 거라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세요. 이렇게 사는 건 어차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날 죽이고 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붙들고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기가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이러다 어쩌면 정말로 그 인간들이 자기를 죽게 내버려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어요. 성격은 좀 개빡해도 그동안 저에게 며느리라 불러주시고 이 집 가족처럼 대해주신 건 시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요.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아니면 아버지께서는 다시 이전과 같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대신으로 저는 이 집에 남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하는 못된 짓들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청에서 들은 대로 남편이 따로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증거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말씀도 못하시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쩍 아빠께서 저를 더 찾으시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 공장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휴직기를 내어 시아버님을 돌보는 시간이 늘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요. 시아버님은 말을 하실 수 없어서 혼자 속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서 감정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말씀은 못하셨지만 항상 눈으로 잘 듣고 있고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듯해서 위안도 받았어요. 그러나 시아버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에서 시아버님의 상주를 곱게 처리해 주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느껴요. 게다가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손님들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이 아니지만 그 정도면 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미래가 모두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쫓아내려 안달이 났어요. 아예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너 내가 눈치도 없니? 네 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주면 얼마나 감사히 생각할까? 눈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없는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고 대들어봤습니다. 눈치가 없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겠지요. 하지만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모르고 있었죠. 뭐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난 몰라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니까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뭐지? 돈을 줘. 이제부터 똥수발한 거 다 해주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안 내놓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동안 모은 증거를 그 두 사람 앞에 들이댔습니다.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린 증거, 시어머니도 그동안 남편의 다른 살림집을 드나들었던 증거, 그리고 두 사람의 주거지가 어째서 나를 이 집에 데려왔는지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나 같은 곰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송증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음을 내며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 전문화하여 저에게 명함을 받았어요. 이전까지는 평생 시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해주시던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그 집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부터 모든 일을 도와주셨어요. 이미 시아버지가 얘기를 다 해놓은 후였죠.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약자가 찾아왔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탄식합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을 잘못 먹었나 혹은 돌았나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그렇다 하더군요. 영균 씨 아버지가 영규 씨에게 재산을 모두 남겨주었어요. 부동산과 현금을 모두요. 돌아가시기 전에 위임장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네요. 저 인간들 아마 그 집에서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머니를 모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규 씨, 그것이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단순히 1시간 정도 흑흑 울었을 것 같아요. 서러울 것도 속상할 것도 이제는 없다 생각했지만 아마도요. 시아버님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있었던 마음인데 그때야 시아버지께서 2년 전에 썩을 뻔한 것도 당신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미안한 마음에 더 그러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인 좌파들은 끝까지 저와 이혼을 안 해달라며 난리를 쳤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받아냈고 딴살림까지 있었기에 사기 결혼이 인정받아 혼인 사실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처음 결심한 대로 이후로 결혼 같은 것 하지 않고 할머니의 식당에서 더 일하시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큰 집에서 넉넉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바보같이 살아서, 조금은 멍청하게 살아서 손해본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 진심을 알아주던 딱 한 사람, 시아버님 덕분에 할머니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얘기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제 과거는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답답한 얘기였는데 정말로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살짝 웃음도 나고요. 어쩌면 정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만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